사람이 늙으면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진다더니 저도 요즘엔 말 한마디 꺼내기가 이렇게 무섭네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조용했고 익숙했습니다. 비록 낡은 벽지와 삐걱거리는 문, 겨울이면 으슬으슬 찬 바닥이 불편하긴 해도 저에겐 그 모든 게 다 정겹고 편안했지요. 그런데 작년 겨울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부터 아들이 자꾸 걱정을 하더라고요. 엄마, 시골에 혼자 계시는 거 위험해요. 병원 가까운 저희 집으로 오세요. 같이 삽시다. 며느리도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님이 혼자 계시면 걱정되잖아요.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많이 챙겨드릴게요.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들렸어요. 이 아이도 참 속정이 깊구나 싶었죠. 그래서 집은 그대로 두고 필요한 집 몇 개만 챙겨 아들네 집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나쁘지 않았습니다. 손주도 방과 후에 와서 할머니 하며 안기고 며느리도 식사 때마다 제게 이것저것 챙겨줬지요. 그런데 그런 날들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말투는 서서히 바뀌었어요. 공손한 말 끝에 얇은 비수가 하나씩 숨겨진 것처럼 점점 조심스러운 말들이 상처로 다가오기 시작했죠. 어머님, 요즘 좀 깜빡깜빡하시죠? 이건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쉬세요. 연세도 있으시니까 요양원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에서 무언가가 톡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그렇다고 따질 수도 화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웃으며 넘기는 수밖에요.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빵 굽는 걸 좋아했거든요. 남편 살아있을 적에도 직접 반죽해서 오븐에 굽곤 했어요. 한겨울엔 고구마 식빵, 여름엔 옥수수 들어간 단호박빵. 그 냄새가 집 안에 퍼지면 남편은 신문을 내리고 고개를 들어 웃곤 했습니다. 손주가 어느 날 할머니, 요즘엔 왜 빵 안 구워요? 라고 묻기에 반가운 마음에 냉장고 속 재료를 꺼내 작은 단팥빵을 구웠습니다. 그리고는 따끈한 빵 2개를 접시에 담아 우유 한 잔과 함께 손주에게 내밀었습니다. 아이 얼굴에 번지는 그 웃음, 그거 하나로 피곤함이 다 녹았죠. 그때였습니다. 문소리가 나더니 외출했던 며느리가 돌아왔죠. 그리고 접시를 본 순간 표정이 굳더군요. 어머님, 빵이요?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이면 안 좋잖아요. 요즘은 저탄수 위주로 식단 관리하는 거 모르세요? 그 말이 꼭 이건 또 누가 하라고 했냐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당황해 접시를 슬쩍 밀었고 아이도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더니 이쪽 저쪽 눈치를 보다가 더는 빵을 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빵을 랩에 싸서 냉장고 구석에 넣었고요. 그날 저녁 그 빵은 그대로 쓰레기 봉투 안에 버려졌습니다. 제 마음도 함께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뉴스를 보며 고개만 끄덕이더군요. 그게 더 서운했어요. 나도 누군가의 엄마고 이 집의 어른인데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아야 하지? 그 생각이 그날 밤 잠결에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얘기하더군요. 어머님 시골집에 아직 집 많으시죠? 창고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나중에라도 처분하게 되면 깔끔해야 하니까요. 처분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남편과 30년 넘게 살아온 집인데 그걸 그렇게 쉽게 말하다니. 그래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녀올게. 며칠 후 저는 몇 달 만에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마당에 떨어진 낙엽, 덩그러니 남은 신발장, 그리고 남편의 손길이 닿았던 창고 문,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창고 안엔 먼지가 수북하게 내려앉은 박스들이 여전히 쌓여 있었습니다. 낡은 사진들, 옛날 장부, 아이 어릴 적 입던 옷까지, 그리고 그 한켠에 남편이 쓰던 작은 서랍장이 있었습니다. 그 서랍을 열었을 때 그 안에서 조심스럽게 접힌 작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속엔 남편 명의의 통장 1개와 짧은 손편지 1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꼭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
이 돈은 혹시 모를 당신의 노년에 필요할까 싶어 조용히 모아둔 거야. 자식들에게 말하지 말고 당신 마음 가는 대로 써. 나 당신 덕에 참 잘 살았어. 편지를 손에 쥔 순간 저는 주저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도 많지 않던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를 걱정하고 있었구나. 통장을 펼쳐보니 거기엔 매달 부은 적금, 그리고 현재 잔액 1억 3천만 원. 남편은 제게 이 말을 하지 못하고 떠난 겁니다. 대신 조용히 묵묵히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엔 하나의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 더는 미안해하지 않을 거야. 이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살아보자. 통장을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온 날, 마음이 참 이상하게 고요해졌습니다. 겉으론 아무 일 없는 척 조용히 살았지만 사실 제 속은 늘 조마조마했거든요.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건가? 내가 말을 꺼내면 또 불편할까? 밥값은 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매일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그 편지 한 장, 당신을 위해 준비한 돈이니 당신 마음대로 쓰라는 그 말이 마치 제 등을 조용히 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은행에 가서 통장을 제 이름으로 바꾸고 병원에서 가까운 원룸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방 2칸, 햇볕 잘 드는 창문, 엘리베이터도 있고 동네가 조용하더군요. 그 집을 본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였어요. 여기라면 혼자서도 괜찮겠다. 여기서라면 남 눈치 안 보고 살아도 되겠구나. 이삿짐은 간단했어요. 옷 몇 벌, 낡은 찻잔, 남편 사진,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찻잎통 하나. 작은 냉장고엔 두부, 달걀, 우유만 넣어두고 방 안엔 국화꽃 한 송이 꽂아두었습니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고 주전자에 물을 끓이며 차를 따르는 그 순간 이제 진짜 내 집이구나 싶었습니다. 아들네 집에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문자도 전화도 쪽지도 없이 조용히 나왔습니다. 이기적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너무 오래 너무 깊이 조심만 하며 살아왔거든요. 이제는 좀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며칠 동안 정말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요. 그래도 저는 시장에 가서 반찬거리를 사고 도서관에 가서 책도 빌려오고 이 작은 방 안에서 나름대로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렀을 때 동네 마트에서 예전에 교회 다니던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깜짝 놀라 물으시더군요. 어머, 이사하셨어요? 아드님이랑 같이 안 계신다던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요. 이젠 저도 조용히 저만의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요. 그 말이 제 입에서도 참 낯설었습니다. 처음으로 내 선택으로 한 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처음으로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에 괜히 가슴이 콩닥거리더라고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아직 시골집에 계세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작은 방 하나 얻었어. 햇볕 잘 들어서 마음이 편하네.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집이 좀 어수선해요. 엄마가 안 계시니까 허전해요. 그리고 그날 밤 며느리에게도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시골집에 계신 거 아니셨어요? 요즘 아이 간식비나 용돈 같은 거 전처럼 안 챙겨주시던데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죠? 그 말을 보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싸하게 식었습니다. 며칠 뒤엔 전화가 하루에도 몇 통씩 왔습니다. 요즘 식비도 좀 빠듯해서요. 그동안 어머님이 보내주셨던 생활비가 안 들어와서요. 그제서야 알겠더군요. 그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사람으로서의 나 때문이 아니라 역할로서의 나 때문이었다는 걸. 그동안 내가 해왔던 지원이 당연했던 거였고 이제 사라지니 불편해진 것뿐이라는 걸. 그래도 전 아무에게도 새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주에게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귀한 손주야. 할머니는 지금 따뜻하고 조용한 집에서 잘 지내고 있단다.
내 웃는 얼굴이 자꾸 떠오르지만 조금만 기다려줘. 할머니도 이제는 나를 조금 돌보려 해. 문자를 보내고 나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며느리에게는 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저도 반성했어요. 너무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다시 같이 지내요. 애비도 많이 힘들어하고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제는 그 말들이 그렇게 절실하게 들리진 않았습니다. 햇살이 들이치는 작은 방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옛 노래를 들으며 멍하니 앉아있는 이 시간이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문 앞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그저 문 앞을 서성이는 발걸음 소리. 아들이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더군요. 손에 커다란 봉지를 들고 말도 없이요. 가만히 보고 있는데 제 마음도 덩달아 복잡해졌습니다. 잠시 후 조심스레 문을 열었어요. 왔니?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너무 늦게 찾아와서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은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테이블 위에 가져온 봉지를 꺼냈습니다. 과일, 반찬 몇 가지, 그리고 손주가 그렸다는 그림 한 장.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울고 말았어요. 다 같이 함께 앉아 밥을 먹고 있는 그림 위에 할머니랑 같이 밥 먹고 싶어요. 그 한 문장이 제 가슴을 톡 하고 건드리더군요. 그날 저녁 아들과 나란히 앉아 밥을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나와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그냥 이제는 나도 내 시간 좀 가지려고 그런 거야. 아들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몇 주 후 며느리에게서 손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예상 외였죠. 전화나 문자도 아닌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 어머님, 그동안 제가 너무 예민하고 무심했습니다. 어머님의 진심을 알아채지도 못하고 불편한 말로 마음 아프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아이가 할머니를 찾는 걸 보며 저도 많이 깨달았어요. 편지 한 구석엔 손주가 직접 색칠한 종이꽃도 붙어 있었어요. 그 편지를 읽고 나니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면서도 또 한편으론 복잡해지더군요. 이제라도 진심을 말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는 건 또 다른 문제야. 그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어요. 함께 밥 먹자. 손주가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아시느냐. 그동안 정말 몰랐던 게 죄라는 걸 느꼈다고요. 저는 천천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밥은 함께 먹을 수 있지. 언제든 놀러 오렴. 며칠 후 손주와 처음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작은 공원에서 손주가 먼저 달려와 제 품에 안기는데 그 조그만 손이 제 등을 꼭 끌어안았어요. 할머니 냄새.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고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손주는 초코우유를 나누어 마시자며 웃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날 이후 가끔 손주는 제 집으로 놀러 오곤 했습니다. 함께 전도 부쳐 먹고 같이 그림도 그리고 밤에는 작은 창으로 별도 함께 봤어요. 며느리는 그때마다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전 예전처럼 불편해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했습니다. 고맙구나. 이번엔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줘서.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집에서 살 마음은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는 알거든요. 내가 원해서 시작한 삶은 누구의 말 한마디에 흔들려선 안 된다는 거려. 아들은 몇 번 더 같이 살자고 했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지금이 참 좋아. 집이 작아도 혼자라도 조용한 이 시간이 좋아. 남편의 통장은 절반만 썼어요. 그중 일부는 작은 적금 통장으로 돌렸고 나머진 제가 조금씩 쓰며 살고 있습니다. 가끔은 좋은 찻잎도 사고 손주에게 작은 선물도 사고
혼자 여행을 다녀올 계획도 세우고 있지요. 요즘은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꽃꽂이도 배우고 같은 또래 친구들과 차도 마십니다. 처음엔 모두들 제게 어떻게 용기 내셨어요? 묻더군요. 저는 그냥 웃으며 말합니다. 용기 낸 게 아니라 이제서야 비로소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었어요. 40 넘어 장성한 아들도 무뚝뚝한 며느리도 그리고 철없는 손주도 모두 제가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하지만 그 가족들을 위해 살아온 시간이 이제는 저를 위한 시간으로 전환될 때란 걸 이번 기회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을 돌볼 줄 아는 그런 할머니로 살아가려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딱 맞는 시간이었어요. 지금이야말로 내 인생의 봄입니다.